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또 국민의힘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도나스. 맞습니다. 네, 다른 분의 입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김재섭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69시간 얘기 좀 먼저 해보죠. 이 지지율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재검토가 지금 됐습니다. 이 공식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해봐라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여론을 의식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여론의 동향도 살폈을 거고요. 네. 아마 이런 반성적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도 그렇고 52시간도 그렇고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그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했거든요. 네. 이렇게 갑자기 단축하게 되면 이 업장마다 어떤 근로 환경이라는 게 천차만별인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게 너무 산업에 큰 타격을 준다. 네. 천천히 가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당시에 야당에서도 주된 비판이었거든요. 그 취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52시간을 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69시간을 전체 사업장에 똑같이 연장을 해버린다 그러면 또 그 안에 있는 근로 환경마다 다른 이 어떤 노동 환경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조금 여론을 살펴가면서 그다음에 업종마다의 환경을 좀 우리가 따져보면서 차근차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반성적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MZ세대 의견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만드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원래는 120시간까지도 노동하자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20시간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취지는 그거잖아요. 업종마다 워낙 그 적합성이 다르니까 네. 어떤 업종은 뭐 여름에 왕창 일하고 뭐 겨울에 쉬고 네. 그래서 그 취지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봤는데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MZ세대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업장의 문제인데 글쎄 MZ세대 어느 MZ세대 얘기하는지 네. 이 MZ세대도 뭐 대기업에 있는 사람하고 벤처에 있는 사람은 엄청 다를 텐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거를 보류 혹은 뭐 재검토는 M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그래요. 글쎄요, 저는 이 노동시간 문제가 물론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세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개편한다는 거에서는 업장의 문제인데 그렇죠? 왜 갑자기 세대가 나왔는지 좀 더 제가 이거부터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 뭐 두 가지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총리실은 아침에 또 뭐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다라고 했는데 1시간 후에 대통령실에서 재검토하라 지시 내렸던 그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검토할 때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갑자기 바뀐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도 노동부 장관이 그 52시간 문제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또 그거 아니라고 그렇죠.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해서 하루 만에 정책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어찌됐든 노동개혁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정책을 잘 가다듬어서 최대한의 이견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던져놓고 아니면 철수했다가 네. 다시 또 던졌다가 또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요. 뭐 좀 이런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 유연성 특히 이제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고요. 특히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는 노동관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라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단 내 시간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서적 거부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 힘들게 일하느니 차라리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할 만큼 일해서 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여행 가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블라인드 사이트 같은 데서 너나 일해라 69시간 뭐 이제 이런 그 비난성 글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물론 이정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 69시간 일하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가 가능하다. 네. 뭐 이런 당근을 던집니다. 그런데 지금 출근길에 듣고 계신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유, 우리 회사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당장 서지훈 PD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뭐 그만둘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한 달씩 회사를 비울 수 있나요? 저는 이건 불가능한 꿈의 소리다 이런 생각이 좀 뭐 MZ 세대하고 연결시킬 필요 없다고 지금 변희 대표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그래도 MZ 세대잖아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그러네요. 어때요? MZ 세대가 이게 진짜 예민한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워라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미 이제 노동 시장이 많이 변했잖아요. 단기 근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일상화됐고 소위 말하는 알바를 여러 개 하는 방식, 뭐 일주일에 뭐 월수금만 어디 가서 일하는 방식, 이제 이런 방식이 워낙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 이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노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의 환경들을 떠올려 보니까 예를 들면 69시간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은요. 예를 들면 그 69시간이 적용이 돼서 69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69시간을 충분히 다 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체 휴가를 쓰든지 가산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마땅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9시간의 핵심은 69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에 걸맞는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업종 자체가 69시간을 일하는 업종들은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뭐 충분한 인력이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금 현장이랑 잘 안 맞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반감을 갖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러면은 그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그때 얘기했던 때는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확 질렀다가 집권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노동개혁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노동개혁 문제에서 가장 핵심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음에 MZ세대 몇 명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노동개혁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개혁의 아이템 가장 중요한 그조차도 별로 그렇게 깊이 안 들여다보고 얘기했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 이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120시간을 질렀던 거에 비하면은 그 정도 질릴 정도면은 꽤 많은 뭐 게임 업체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벤처 게임 업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추석이나 설날 때 가는 그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여다보고 질렀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취지를 말씀하셨던 거겠죠. 윤 대통령이 120시간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그 선택권까지도 박탈된 문제가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120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도 반감이 많았고 120시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특수한 임무 몇 개를 제외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이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장 기자님께서 엇박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엇박자라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그 어떤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서 행간을 읽었던 것은 69시간까지 하는 거는 뭐 정부의 방침이었고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진행을 하되 69시간을 일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돼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금 체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하는 과정에도 좀 불협화음이 났다고 보고 그래도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께 비치면 안 되죠. 예민한 이슈니까요. 노동 문제니까요. 네,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될 때 이제 과거처럼 2004년에 주 5일제가 도입될 때 토요일 날 일하면 난리 날 것처럼 막 신문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착되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52시간도 사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된 문제는 일이 많다. 일은 해야 되는데 수당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야, 주 52시간밖에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수당 청구해도 이거 불법이야. 못 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야근 수당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많고 수당은 못 받고 그러니까 공짜 야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라는 것이지 52시간 자체를 69시간, 12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OECD 노동시간이 최장 그렇죠.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작년 조사에서는 그래도
5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미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그리고 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옆 나라 일본은요. 21위예요. 1607시간 일하거든요. 미국도 1791시간 일합니다. 너무 많이 일해요. 과로사라는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주 38시간 일한다는 네.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주 4.5일제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흐름은 트렌드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우리는 오히려 확대하고 늘리는 거. 네, 그런 다음에 남은 시간에 놀면 되잖아. 놀 수 없다니까요. 환경이 놀 수 있는 네. 환경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지율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 재검토 시킨 것 같은데 또 다른 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좀 짚어지는 바가 강제동원 문제거든요. 제3자 변제 방식. 이번에 지금 일본에 가는데요. 어떻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근데 일본 쪽에서 이 너무나 이제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네. 이 벽을 쳐놔서 강제징용 얘기는 아예 꺼내지 못하도록 지금 만드는 것 같거든요. 네. 일본의 이제 외무상이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이제 제3자 대의 변제는 한국 내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일본과 관계 없다. 선을 또 꺼버렸어요. 네, 선을 꺼버렸어요 완전히. 예. 그러면은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 만찬을 두 번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과연 그 기시다 앞에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받아낼 수 있는 거는 일본 기업 동참하고 네. 강제동원에 대한 인정과 사과인데 그 얘기를 원천적으로 이제 국회하고 일본의 내각은 한국 내 문제라고 선을 걷는데 화기애애한 지금 만찬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가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현재로서는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그걸 말을 꺼낼 것 같지도 않고 네. 결국에는 일본에 가는 것은 이 강제징용과는 관계없는 것. 요거는 아무 하지 강제징용은 않고. 그냥 일본에 가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그냥 던져준 거지. 예. 이 문제를 갖고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그럼 강제동원 얘기도 없이 간다면 오히려 지소미아 이런 거 다 그런 얘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얘기하겠죠. 뭐 어찌됐든 박진 장관이 물컵의 반을 채우고 네. 나머지 반은 그 일본이 채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연 그 반 컵을 일본이 뭘로 채울 건지 아직 결론 내일 가니까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후들을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 첫 번째로 저는 밥을 연거푸 2끼를 만찬을 2번 먹는다는 먹는 게 경우가 있나? 너무 특이하잖아요. 배안 그런데 부르나? 그게 128년 전부터 이제 역사와 전통을 네. 자랑하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해서 윤 대통령을 배려한 조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벌써 네티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8년 전이면 1895년이에요. 189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기가 낭인들이 예. 경복궁에 쳐들어와서 명성황후 시해한 사건이거든요. 하필이면 그리고 어쨌든 이 돈가스라는 음식, 오므라이스라는 음식 자체가 경양식집 기억하시죠? 그렇죠.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옛날에 네. 그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를 받아들이는 어떤 문물의 한 양식이에요. 돈가스라는 음식 자체가. 그렇죠. 이게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흘러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했을까? 이게 정말 윤 대통령이 우리 윤 대통령은 사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걸로. 지금까지 오므라이스 좋아한다는 얘기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네. 아 저도 처음 들어요. 저도 그동안 처음 김치찌개 아니었습니까? 김치찌개 계란말이. 오므라이스를 또 특히 또 좋아할 수가 있나 싶기도 그러니까 저도 하고요. 일본에서 처음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아하겠습니다. 그 말이 처음 나왔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대통령의 기호식품을 잘 아는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번에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찌개를 좋아한다고 이제 그 김치찌개 좋아한다는 예.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야시 외무상이 네. 주장하는 겁니다. 강제동원 없었다. 그렇죠.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제동원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제 막 이게 황당하니까 이게 말이 그 버벅거리게 되는데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난 일이라는데 일본 정부는 변함이 없고 네. 한국의 해법이라는 것은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빨리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만 한 것일 뿐이다.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다.
거의 다 얘기 다 나왔네요. 근데 이걸 우리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시다의 지지율은 갑자기 40%를 7개월 만에 올라갑니다. 우리 대통령 지지율은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자, 그러면 두 분은 좀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면 김재섭 위원장님 그래도 기대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물컵 반잔을 일본이 어떻게 채우는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 음식에 늘 진심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일단 메뉴가 골라진 이상 오므라이스? 좋은 협상 결과를 가져오실 거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 이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저도 그 일본의 그 입장이 얄밉고 밉고 그 얘기를 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명 뭐 한두 명 정도 있겠죠. 일장 기가 오시고 이런 좀 이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늘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강제징용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항상 이 당시엔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어떤 자신들의 강제징용을 늘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그 수사학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이런 거죠. 그래서 3.1절에 우리 기념사를 했을 때 수사학적이라도 그 일본이 그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고 주권을 침탈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학적이라도 좀 비판을 해놨으면 역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했던 것처럼 수사학적으로 비판을 했으면 사실 지금 나오는 모든 협상에서 이 정도로 강한 반대 여론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아하.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런 아쉬움이 하나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이제 협상 과정에서 그나마 제가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의 총수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도 그 게이단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전경련 같은 거기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범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출연 기금을 낼 가능성이 지금 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사죄와 배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 중에서 배상이라는 면, 그 강제징용의 어떤 주축이 되었던 전범 기업들이 적어도 배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고 결국 이제 사죄라는 면은 외교적으로도 훨씬 어렵고 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양 국가의 정상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많은 비판 여론을 받으면서도 상당 부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화답을 해야 될 거고 일본에서도 화답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 세계에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비판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그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워싱턴에 불러서 햄버거를 먹이겠다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무릎 꿇리겠다라는 거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국에 누구를 초청할 때 햄버거를 먹이겠다는 얘기는 그냥 무릎 꿇린다는 얘기인데 혹시 일본에서 오므라이스가 그 뜻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하겠는 별 없는 거니까요. 굉장한 좀 대접에서는 결례라는 거는 분명하고 또 안 그래도 또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고 현재 전경련하고 경단련이 지금 벌이는 일은 자 이상하게 그때 대한민국 최초로 그 전경련에 그 김병준이라는 정치인이 들어갔습니다 회장에. 토사 왜 들어갔냐 했더니 결국 이거 하려는 거 아니냐. 일본의 경단련과 전경련이 이 피해 보상과 전혀 관계없는 미래청년재단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내게 하는 기업들을. 그래서 아마 그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 보는 때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지금 성남 FC나 뭐 K미르재단 같이 잘못 걸리면 저건 또 제3자 뇌물죄 우려도 상당히 커요. 뇌물죄가 될 수가 있다. 이 기업들이 이유 없이 이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기여하게 되면 성남 FC 구속영장이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위험하다. 오히려 경단련과 정경련이 벌이는 일도 위험하고 김병준이라는 기업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이름 벌였기 때문에 정치인에 가까운 최초죠. 건국이라 최초입니다. 그 정경련 설립 이후에. 그래서 저 문제도 지금 뭐 복잡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윤선 기자님 그 재단 같은 거 지금 만들어서 변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갔냐 이런 것도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죠. 재밌는 게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8년 그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사실 미쯔비시나 그 신일 철주금 같은 회사들은 이거 내야 되겠다, 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아베가 그거를 못하게 막았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업은 뜻이 있었으나 아베 정권이 못하게 해서 못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어쨌든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베가 죽고 났지만 여전히 네. 아베파가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아베. 예, 기시다 예. 정권. 기시다파가 적어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뭘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당장 4월에 일본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뜨뜨미지근합니다. 네. 근데 우리 기업들은 포철이나 등등이 고민 중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 주주들이 동의해야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배임에 범죄가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 검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전범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기업들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통 큰 결단인지 대승적 결단인지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냐.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 돈 없어도 먹고 산다.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아니 대한민국에 40억이 없습니까? 그 할머님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배상 우리 정부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반성,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뭐 역사 왜곡의 문제라든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걸핏하면 이상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자극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한일 회담이 있는데 중요한 의전비서관이 지금 사직을 했습니다. 이거 개인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수희 위원장님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사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고 네. 적어도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사급 인사로 지금 발령이 났다라고 하는 대사급 인사로 좋네요. 네, 또. 네. 그래서 뭐 이제 혹자들은 이제 내지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안에 내부 잡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정상회담 가기 전에 말 그대로 경질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해임이 되거나 이래야 네. 되는데 또 좋은 자리로 뭐 영전을 했다고 그렇죠. 좋은 봐서 자리로 뭐 그랬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 개인 사정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하필이면 지금 한일 회담이 있는 중요한 시간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아니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5월에 G7하고 G7 이제 방미도 있고 뭐 엄청 결국적으로 많아요. 미국 방문이 거의 네. 최종적인 목표인데 네. 시기적으로 이상하죠. 뭔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기적으로. 네. 그리고 오히려 대사급으로 갔다. 그거 더 이상하고요. 대사급으로 간 게 더 이상하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장윤선 기자 혹시 취재한 바나 뭐 좀 지금 계속 네. 취재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취재한 게 많긴 한데 네. 이거를 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방송에 상황이에요. 다루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좀 예. 더 제가 그 쿠킹이 되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기자들 사이에 이제 취재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LA 총영사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LA 대사급이네요. 예. 대사급이죠. 총영사면. 예.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왜 이분이 갑자기 앞서 말씀하신 대로 5월에 G7 해야 되죠?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의전비서가 빠진다는 지금 게. 또 올해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정전협정 70주년 네.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굉장히 굵직한 행사가 있고 특히 그에 준해서 그 미국에서 국빈 방문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당장 내일 일본도 가야 돼요. 되고. 그런데 이 엄중한 시기에 의전 비서관이 건승들 하시라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뭐냐? 건승들 하시라는 본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 건승들 하시라. 뭐냐 이 맥락이.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막 취재를 시작하고 네. 아마 많은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갈등이 거죠. 있을 예, 것이다. 그 갈등의 주역은 김모 선임 행정관인데 이분이 누구냐? 윤석열 캠프에서도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김건희 여사와 서울대 EMBA 최고위 과정 동기예요. 예. 그래서 캠프에서도 홍보 전문가 이벤트 회사 사장 20년 그리고 그 경력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의전 업무 플러스 선임 행정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플러스 이제 김건희 여사 행사 관련된 어떤 등등의 일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거 최근에 아니냐. 두세 건이 있었다. 그 두세 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다음 주에 취재해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갈등적 요소 때문에 일단은 경질성 사태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누가 경질했냐?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또 좀, 네. 대사급으로 네. 가는 거니까 완전 또 경질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좀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고. 그러니까 외교부와 국회 네. 외통위 취재를 해보면 네.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이 성정이 굉장히 바른 분이래요. 그래서 욱해서 그만둘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관두지 중간에 그만두거나 무책임하게 사퇴할 성정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 대사급 영정. 그러면 이분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뭔가 책임질 일이 생겨서 억울하게 그만두게 되면서 대사급으로 영전시키는 케이스 아니냐라는 것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취재 중입니다. 네, 야, 의전 제가 비서관... 제일 상세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YTN. 다른 방송에서 거의 다 얘기하셨네요. 하셨는데 이제 아니 쿠킹 되면 말씀하셨더니 이미 다 말씀하신 사건만 빼고 이름만 빼고 다 말씀하셨네요. 다 요리가 돼서. 하여튼 그거는 뭐 이례적인 건 맞죠. 의전 비서관 자리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어떤 사고가 났거나 하면 몰라도 그런 상황도 아닌데 중요 행사를 몇 개 앞두고 이렇게 본인이 그만뒀는데 또 대사관으로 간다. 그거가 사실 이해가 다 끝나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하다면 맞아요. 그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상당히 미스테리합니다. 글쎄요. 좀 더 취재가 되면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고 듣고 정치권 소식 다시 이어가겠습니다.